지금 보시는 이분 다 아마 아실 텐데요. 1990년대 말에 SBS에서 했던 순풍 산부인과라는 되게 크게 유행했던 시트콤에서 미다리 엄마 역할을 했던 개그우먼 박미선 씨인데요. 근데 이 당시에 미다리 엄마, 초등학생 미다리 엄마가 과연 몇 살이었을까요? 32? 32입니다. 이분이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데 32살이었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의 32살은 이제 막 아이를 낳기 시작한 나이입니다. 31.4세로 OECD에서 첫 출산을 기록하는 가장 나이가 늦습니다. 근데 이 같은 지금 상황은 아마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코트라 김종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발표해드릴 내용은 2021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 코트라에서는 해마다 이런 트렌드 도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2012 한국을 뒤집을 14가지 트렌드부터 시작해서요. 매년 10월 말 정도에 트렌드 도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트라는 84개국 127개 해외 무역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저희 동료들이요. 현지에서 나름 한국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참신한 사례들을 좀 발굴했고요. 이를 엄선해서 저희가 10개 키워드 37개 사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모든 사례들을 공유해 드릴 수는 없어서요. 일부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변화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현상 뭐가 있을까요? 첫째, 올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생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아졌죠. 두 번째로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마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확진자의 동선을 투명하게 공개한 게 아마 기일한 것 같고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생활 보호의 가치보다도 투명성의 가치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기 어려워졌죠. 이 때문에 저희는 집거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키트 전송 시대가 열렸고요. 아울러 집 밖의 세상과 나를 연결해주는 새로운 방식으로 모바일 커넥터, 버추얼 커넥터를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과 연관지어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위생과 관련한 겁니다. 마스크처럼 늘 몸에 착용하게 될 네모인데요. 이 네모 안에 어떤 게 들어갈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육아에서 가장 힘든 순간 언제일까요? 아마 아빠, 엄마 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요. 아마도 아이가 아플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희한하게 아이들은 낮에는 잘 놀다가 밤이 되면 굉장히 열이 많이 나죠. 그럼 특히나 엄마는 한숨도 못 잡니다. 그리고 아이 곁을 지키죠. 주기적으로 체온을 재면서 말이죠. 이 때문에 아이의 열을 정기적으로 체크해주고 또 아이가 일정 고열이 났을 때 엄마를 깨워줄 수 있는 체온계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체온계가 작년에 대만에서 나왔습니다. 대만의 한 스타트업인 아이위케어가 만든 몸에 부착하는 초소형 스마트 체온계 템프8입니다. 이 템프8은요, 우표 크기고 3g입니다. 굉장히 작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몸에 부착하기 쉽게요,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한번 충전을 하면 36시간 동안 연속해서 체온 측정이 가능하고요. 아울러서 핸드폰 앱으로 이 체온을 기록하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아이유케어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의 부인이 난임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도 난임 치료를 받으면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체온을 재야 하나 봐요. 근데 이걸 옆에서 본 이 창업자 중 한 명은 이런 생각을 하죠. 내 와이프를 위해서 조금 더 편하게 체온을 잴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래서 바로 이 템프8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작년에 이 체온계가 나왔을 때 그야말로 대만의 맘심을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방역의 기대주가 됐습니다. 지금 잠깐 보실 영상은 대만 언론에 소개된 영상인데요.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만의 한 스타트업이 몸에 붙이는 초소형 스마트 체온계를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이게 방역 제품으로 인기가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겨드랑이 쪽에 체온계를 붙이고요. 핸드폰으로 체온계를 전송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그 온도에 달했을 때 알람이 울리게끔 되어 있고요.
外就能透过紧邻体系。照护机构会集中隔离。이 체온계를 사용하게 되면 원격으로 환자의 위치와 체온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능 때문에 의료인의 감염 위험을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의료인들의 일손 부담도 경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한국과 마찬가지인데요. 해외에 있다가 입국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자가격리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 체온계를 부착을 하면 보건당국에 주기적인 체온 측정 정보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 이 키워드는 바로 위생사입니다. 코로나19로 위생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있죠.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많은 비즈니스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책은 몇 년 전에 이기주 작가가 낸 밀리언셀러, 언어의 온도입니다. 이 책 표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과 글에는 나름의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저희가 체온에 별로 민감해하지 않았죠. 언어의 온도가 더 중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체온에 민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이 어찌 보면 우리의 증상을 파악을 하고요.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에도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짧게 보실 영상은 일본 후지텍에서 만든 엘리베이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고자 하는 층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까이 되면 저절로 층이 눌러집니다. 일종의 이제 터치리스 사회가 도래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이제 후지텍은 이 기술을 무균실이나 특정한 그 의료시설과 같은 특수한 어떤 장소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기술이래요. 근데 이 기술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일반 오피스용 빌딩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에도 이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키워드는 안전과 관련한 거고요. 자전거 라이프, 안전하게 즐기기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 소개해드리기 전에요. 그 코트라에서는 해외 시장 뉴스라고 하는 정보 포털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안에 90초 해외 시장 뉴스라고 동영상으로 된 정보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캐나다의 자전거 사랑에 관한 얘기인데요. 한번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이전과는 다른 소비 성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자전거가 큰 인기를 누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캐나다의 자전거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자전거 최고의 성수기는 6월부터 9월. 매출의 60% 이상이 이때 집중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4월부터 수요가 증가해 6월 초에 전국적으로 매진 사례가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때일은 자전거 열풍이 불게 된 이유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는 대중교통을 피하고 안전하게 레저를 즐기기 위한 대체 수단으로 자전거를 택한 것입니다. We've seen a pretty big difference in sales, which this year they increased, I'd say 2 to 3, sometimes to 4 times, comparable to numbers for the last year. 캐나다인들의 자전거 사랑 영상 보셨는데요. 아마 이게 뭐 비단 캐나다만의 열풍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보면 뭐 양재천이다 한강이다 가서 자전거 라이딩 좋아하는 사람들 많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전거 열풍은 전 세계적인 열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자전거는 다 아시겠지만 탄소 배출도 없고 건강에도 좋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전 세계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자전거 교통사고도 관계져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한국의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인데요. 2018년 대비 19년에 약 10% 증가해서요. 작년에만 해도 한 13,600건 정도가 자전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패션의 나라 프랑스에서 핫템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핫템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자전거 에어백입니다. 이 회사에서 만든 홍보 영상인데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남성이 이제 안전모를 쓰고 자전거를 탑니다. 여기 이제 글로도 나오는데요. 이 자전거 에어백은 자동으로 사고를 감지하고 굉장히 빨리 부풀어 오르고 다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남성이 자전거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60ms 안에 사고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80ms 안에 에어백이 부풀죠. 80ms면 1000분의 80초거든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받는 충격의 90%를 흡수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어백 어떻게 작동할까요? 보시면 바로 해답은 두 개의 센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안전조끼 에어백에 부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자전거 안장 밑에 프레임에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센서가 운전자의 움직임을 감지하고요. 만약에 이 자전거가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운전자가 떨어지거나 하면 자동으로 에어백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자전거 에어백이 원래는 다른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제라르 테브노 씨가 이 에어백을 발명한 분인데요.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행글라이더 타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1975년도에 행글라이더 제조업체인 라무에트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굉장히 세계적인 명성을 쌓게 되고요. 근데 그러던 중에 같이 행글라이더를 즐기던 한 친구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은 안전장치 개발에 이제 매진을 하죠. 그리고 그 결과 2002년에 행글라이더용 보호조끼를 출시합니다. 근데 의외의 팬덤이 생깁니다. 이상하게도 오토바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행글라이더용 보호조끼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시장을 찾은 테브노 씨는 2005년도에 보호조끼 전문 회사인 엘리트를 설립을 합니다. 이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행글라이더용 조끼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 자전거용 보호조끼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마용 보호조끼도 만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노령층을 위한 시니어용 이 벨트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이제 사례는 키워드가 안전사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후변화나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뭐 미국 캘리포니아나 호주에서 대형 산불, 그 다음에 뭐 베이루트에서 큰 폭발 사고, 또 코로나19까지 저희 주변을 위협하는, 이 안전을 위협하는 것도 굉장히 많죠. 이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건 기업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지갑을 열게 하는 또 최고의 트리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그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을 둔 무인항공기 운송 서비스 업체인 집라인 관련한 얘기인데요. 이 회사는 아프리카, 르완다, 가나 등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드론으로 긴급 의약품이나 혈액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드론만 있겠습니까? 그 밖에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방제 산업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우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AD 주사기, 우리말로는 뭐 자체 파괴형 주사기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이집트 얘기입니다. 이 주사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용을 하면 이 안에 있는 밀대가 그냥 부서지거나 아니면 주사 바늘이 꺾인다고 해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재사용을 못하게 만든 주사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인구가 1억 명인데 이 중에 한 6%인 600만 명 정도가 C형 간염 보균자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이제 숫자죠. 이 때문에 이제 이집트 정부에서는 C형 간염 보균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를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에서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정부에서는 이 AD 주사기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자국 내 대형 생산 공장을 지금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비단 뭐 이집트만의 문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신문 기사 봤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주사기를 재사용해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리 나 자신이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고 보고요. 이 때문에 이제 safety for all,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어떤 안전을 생각하는 비즈니스도 우리가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제 사례는 투명성과 관련이 있는 사례입니다. 흙 속의 진주를 찾아내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요새 뒷광고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내 돈을 주고 내가 샀다는 의미의 내돈내산이라고 하면서 막 광고를 하죠. 근데 하지만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은 거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기만을 당했다고 생각하라고 분노합니다. 또 최근에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이제 유명했던 프로듀스 101에서 투표 조작 사건도 있었죠. 맞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요, 투명하지 못한 과정을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시대가 이제 온 겁니다. 지금 보시는 선수 뭐 다 아실 테고요. 우리 손흥민 선수 이전에 또 영국 프리미어 리그를 개척한 또 우리 영원한 캡틴 박지성 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지성 선수가 몸을 담았던 맨유에는 퍼거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장이 있었고요.
근데 퍼거슨 감독이 1986년인가요? 그때 이제 맨유에 부임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부임을 하면서 스카우터들에 대해서 전격적인 투자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주 우수한 선수들을 발굴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주 잘생기고 축구도 잘했던 데이비드 베컴 선수도 이 당시에 발굴된 유스 선수라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요, 어찌 보면 뭐 베컴, 뭐 박지성, 또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를 되게 잘합니다. 하지만 스카우트의 눈에 띄지 못해서 축구를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이 세상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스카우터 입장에서는 모든 선수들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팬 입장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뽑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알고 싶어 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스카우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집단 지성을 이용한 어떤 플랫폼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터키에서 온 스카우티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스카우티움은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인재를 발굴하는 겁니다. 크라우드 소싱은 다 아시겠지만 대중의 참여로 아이디어를 얻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 스카우트팀이 운영하는 오픈 플랫폼에는요, 스카우터, 영상 전문가, 뭐 선수, 클럽, 에이전트 등이 다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우리 같은 일반 대중들 같은 경우에도 이 오픈 플랫폼에 등록을 해서 스카우터나 영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이 오픈 플랫폼에 등록을 하면 누구나 선수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보시면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축구 선수인데요. 이 축구 선수를 피지컬, 테크니컬, 멘탈 세 가지 이제 카테고리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평가라는 고객들은 보통 1등급부터 20등까지 나뉘는데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이용한 횟수, 그 다음에 자기가 분석한 선수의 수, 그리고 평가 결과를 타 유저와 공유하거나 피드백한 건수 등에 따라서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럼 쭉 올라가서 20등급까지 올라가면 4주간의 온 오프라인 교육과정과 테스트를 거치고요. 이걸 통과하게 되면 실제로 스카우터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카우터로 활동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겠죠. 터키 국민들의 축구 사랑 조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아마 이 사진 다 기억하실 거예요.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터키가 우리나라하고 4강에서 맞붙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누르고 3위를 차지하죠. 축구 강국입니다, 터키는. 근데 그 터키 프로리그를 보면 슈퍼리그는 1부 리그를 포함해서 2, 3, 4부 리그까지 해서 총 125개의 프로 구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 선수만 3,400명이 넘습니다. 당연히 스카우터 입장에서는 봐야 할 선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터키의 이 축구 클럽들은 보통 선수 한 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평균 150달러 정도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스카우트 팀은 3분의 1 가격인 50달러를 지불하고요. 선수 100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스카우트 팀은 터키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 프로 구단, 아마추어 구단 포함해서 300개 이상 구단이 회원사로 가입을 해 있고요. 또 지금 보시는 사진은 터키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축구 구단입니다. 베식타시인데요. 이 구단을 포함해서 25개 구단이 정기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바로 투명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정의 공개가 고객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기회인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실 영상은 우한의 호션산 병원이라고 하는 임시병원을 만드는 영상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우한에 병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결정을 하죠. 임시병원을 짓자. 그리고 그 과정을, 짓는 과정을 중국 국영TV인 CCTV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24시간 생중계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뭐 우리나라도 가끔 생깁니다만 중국은 건물에 대한 그 부실 시공으로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좀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특히나 아주 급조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중국 사람들이 사회적인 불신이 아주 팽배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건물 같은 경우도 단 10일 만에 1000개 병상의 병원을 짓는 거였거든요. 당연히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이것도 부실하게 짓는 거 아닌가?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한 거죠. 그 사람들은
정부를 믿고 이 프로젝트를 지지를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건설 현장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일반 국민들을 만족시킨 거죠. 지금 보실 사례 역시 중국 사례인데요. 코로나 사태 초기에 중국에 한 속옷 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옷 공장이 코로나가 이제 터지자 재빠르게 마스크 공장으로 이제 전환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CEO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스크를 좀 더 잘 알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중국에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이 있습니다만 틱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면 도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도인을 통해서 24시간 이 생산 공정을 생중계를 합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이제 모습을 봤죠. 그리고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제 마스크 생산 공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의 지지를 얻고 관심을 받게 된 거죠. 이처럼 신뢰 비즈니스, 신뢰 마케팅은 앞으로도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키트 전성시대, 집에서 키트로 진단하는 나이 가입력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분 다 아마 아실 텐데요. 1990년대 말에 SBS에서 했던 순풍 산부인과라는 되게 크게 유행했던 시트콤에서 미다리 엄마 역할을 했던 개그우먼 박미선 씨인데요. 지금 이쪽 사진은 최근에 박미선 씨가 이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사진이고요. 근데 이 당시에 미다리 엄마, 초등학생 미다리 엄마가 과연 몇 살이었을까요? 28, 9, 30, 31, 32? 32입니다. 이분이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 32살이었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의 32살은 이제 막 아이를 낳기 시작한 나이입니다. 이건 OECD 통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이 31.4세로 OECD에서 첫 출산을 기록하는 가장 나이가 늦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는 32.2세로 더 늦어졌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한국이 여성 출산율이 0.92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같은 지금 상황은 아마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은 나이 기준으로 각 세대 여성이 자녀를 둔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예를 들면 30세의 베이비 부모 세대 여성은 64%가 아이를 갖고 있습니다. 자녀를 갖고 있고요. X세대의 동일한 나이의 여성은 62%, 밀레니얼 세대는 55%가 이제 아이를 갖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늘어나면서 출산이라고 하는 게 여성들로서는 약간 후순위로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이분들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그 비즈니스를 공동 창업한 분들이고요. 이 중에 이분이 이제 애프턴 매처리 씨예요. 근데 이분은 헬스케어 관련한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서 근무하면서 신체에 대한 정보는 환자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다면 막연하게 출산을 미루지 않을 것이고 나이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집에서 간단하게 가입력을 진단할 수 있는 모던 퍼틸리티사의 키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보시면 한 여성이 핸드폰으로 키트를 주문합니다. 그 키트를 받죠. 사람이 좀 바뀌었는데요. 그 키트에 동봉된 바늘로 이제 피를 내요. 피를 내고 카드에 혈액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혈액이 응고가 되면 다시 이 카드를 키트에 동봉됐던 봉투에 담아서 보냅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방금 보여드린 사례는 바로 키트와 관련된 사례고요. 키트는 바로 이제 칩거를 더 풍요롭게 해주고 또 자체롭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키트 비즈니스는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죠. 특히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교육 키트가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뭔가 조금 더 유의미한 활동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식물 재배 키트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진단 키트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이미 우리 일상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만 보면은 뜨거워지는 발열식 허거도 대체 감염식 키트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키워드는 소는 누가 키워? 네모로 내가 키우지입니다. 네모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그 힐링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멍 때리는 걸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불멍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요즘에는 이제 불멍을 때리러 캠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이 네이버를 좀 찾아봤더니 네이버에 실제로 불멍을 치니까 보시는 것처럼 캠핑 연관 검색어로 뜨기도 합니다. 그 얼마 전에는 배우 이상희 씨가 그 M본부의 모 예능에 나와서 집의 수족관을 보면서 물멍을 때리는 장면이 꽤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산에 가서 산멍을 때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이처럼 현대인들은 도시의 삶에 이제 지쳐가는 거죠. 그럼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한적한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뭐 소도 키우는 그런 생활을 꿈꾸게 됩니다. 귀농을 꿈꾸는 거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귀농을 모바일로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고요. 주인공은 바로 정목원 농목양식 유한공사라고 하는 중국 장쑤성에 있는 한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앱을 다운받아서 이 앱으로 저 멀리 남반구에 있는 호주 목장에 있는 송아지를 돈을 주고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장을 통해 위탁해서 키우죠. 그 송아지가 막 자랐어요. 소가 되면 이걸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 소를 도축을 시켜가지고 고기를 직접 받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믿기 어려운 신박한 아이디어 같은데요. 실제로 중국의 최대 검색 포털인 바이두에 들어가서 정목원이라고 이제 쳐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나오는 이제 어떤 결과물이 뭐가 있냐면, 정무웬시 쩐더마, 그러니까 정목원 이거 진짜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중국 사람들조차도 이 쌈박한 비즈니스는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목원에서 제공하는 영상인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여성이 이제 모바일 결제를 하고 호주에 있는 소로 이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가 이렇게 자라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한번 정목원 앱을 다운받아서 소를 키워볼까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신박한 아이디어를 모바일로 구현한 사례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죠. 알리페이. 이 알리페이에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개미숲, 엔트포레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엔트포레스트를 처음 딱 열면은 이렇게 조그만 떡잎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자주 걷고 대중교통을 타고 자전거도 타고 또 자전거를 사고 하는 이런 친환경 활동을 하게 되면 이 떡잎이 자라가지고요. 이렇게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어느 정도 더 자라면 실제로 나무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중국 서북부 지역에 실제로 2억 그루가 넘는 나무가 심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은 중국 이 국토의 사막화를 방지하는 데 꽤 기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 목장에 있는 송아지, 그 다음에 중국 사막에 있는 나무,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서울, 지금 제가 있는 이곳에 있는 저와도 굉장히 이렇게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으로 연결을 한다고 의미해서 뭐 모바일 커넥터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한 발짝 더 나가서 VR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아마도 버추얼 커넥터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보통 VR이라고 하면 보통은 게임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해외 무역권을 통해서 쭉 발굴해 본 사례를 보면 VR은 우리의 삶을 더욱 충실하고 리얼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VR 로봇 브랜드를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건 네덜란드에 있는 호러스 VR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만든 VR 로봇입니다. 지금 한 아이가 병상에 이제 누워 있죠. 친구 생일 파티도 가고 싶고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를 보러 경기장도 가고 보고 싶습니다.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 바로 VR 로봇 브랜드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친구 생일 파티도 가고 축구 경쟁도 갑니다. 그럼 이 아이는 바로 병실에서 VR 안경을 끼고 마치 본인이 그 현장에 간 것처럼 보고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게 아마 아버지하고 딸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로봇이 바로 VR 로봇 브랜드인데요. 그 브랜드를 앞에 놓고 아버지가 동화책을 읽습니다, 집에서. 그러면 병실에 있는 딸이 저 VR 안경을 끼고 마치 자기 아버지가 바로 앞에서 동화책 읽어주는 것처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바로 로봇이 병실에 있는 아이에게 병실 밖 세상을 보여주는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 키워드를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사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시사점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제가 도입부에서 보여드렸던 화면입니다. 많은 사례들 다 소개해드릴 수 없어서 코로나19로 달라진 현상과 연관지어서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를 보시면 몸에 부착하는 체온계나 자전거 에백은 위생과 안전, 그리고 집단위성 스카우트 시스템, 스카우티움은 투명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위생과 안전, 투명성은 굉장히 요새 지금 현대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민감해졌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코로나19가 만든 비대면, 비접촉이 하나의 트렌드를 넘어서 이제는 일종의 뉴 노멀로 자리 잡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뉴 노멀이 되면 바로 이제 집거 시대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요. 집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슬기로운 집콕 생활, 방콕 생활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들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즐겁고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질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책 앞에 있는 서문에 나온 글귀예요. 그 글귀를 이제 인용을 좀 해보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일종의 미중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삶이 지속되는 한 새로운 비즈니스 탄생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들께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